네, 뉴스 오늘입니다. 청와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에 관한 기자회견이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개최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총선 패배와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 앞에 좀 소탈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인데요. 취임 첫 주에 5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6월 둘째 주 2022년입니다. 53%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지지율이 반등했을 때 이벤트, 화물연대 강경대응, 미 국빈 방문, 어떤 외교적인 성과죠.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 의료개혁 처음에 발표했을 시점이고, 자, 반면에 떨어졌을 때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4.10 총선 패배 등입니다. 자, 최 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이 호응했던 때 또는 민심이 지금 이반했을 때 지금 명확하게 어떤 추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외교, 특히 이제 순방 외교죠. 그럴 때 조금 국민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처음에 내놨을 때 국민들이 이제 바랬던 바니까 네. 호응을 하게 돼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의제들이나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 여기서 이제 능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국정 운영 능력을.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그렇게 국민들이 점수를 주고 잘했다고 해서 지지율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과정 자체가 너무 무능력했고 무지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대책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전반적으로 꾸준한 하강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특별한 계기로 이제 소폭 반등하는 그런 네. 이제 튀는 경우죠. 튀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지지율 추이도 제가 보기엔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만 도어 스태핑을 접은 지도 꽤 됐고, 그동안 사실 너무 소통에 박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었죠. 도어 스태핑도 사실은 그냥 즉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인 대통령의 그 주장이고 결정이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참모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해서 백브리핑을 안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없을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 리스크, 메시지 리스크, 이것을 이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저는 뭐 그런 거 피하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묻는 대로 다 얘기하고 백풀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이제 취임 후까지 기자들 매일 아침에 제가 스탠딩 브리핑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대 스탠스로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 그동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러는 판단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반사적인 것이 많아요. 좀 즉흥적이다. 특히 상대 당, 상대 후보, 또 반대편 이런 데서 못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한다. 뭐 네. 이런 식인 게 이제 도어 스태핑도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점에 봉착하고 사고가 나고 대통령 이제 메시지 리스크들이 계속 나니까 1년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을 접촉하는 이런 방식을 놓고 매일 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1년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양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네. 되는 것은 통상
즉흥적이고 즉자적이고 반사적인 결정일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모두의 시선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쏠려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수경 대변인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3년 계획을 말씀드릴 거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가볍게 터치하듯 답변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자, 터치하듯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면 답을 피하지 않고 깊숙이 할 얘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100일 기자회견 때는 질의응답이 33분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엔 좀 길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도된 바로는 뭐 1시간 정도로 네.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예 언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1시간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은 정말 턱없이 짧은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터치하듯이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지 않겠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울며 겨자 먹는 2주년 기자회견이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8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한 번도 응답을 하다가 총선 참패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거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수회담 과정과 결과도 사실 국민들의 이제 기대하고는 조금 어긋났고요. 이번도 그동안 너무 공백이 컸기 때문에 2주년 취임 2주년인데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도 결국은 안 하고 특정 방송사 대담으로 끝났는데 소위 말해서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진행자가 표현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취임 2주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민심이 위반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울며 겨자 먹기 이제 2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나 태도가 변했느냐? 총선 참패 후에 국무회의 메시지 논란이 됐던 국무회의 메시지를 봐도 국정기조 옳았다. 수많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국정기조 옳았고 정책 옳았다. 이것에서 지금 1mm도 이동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의 방점을 놓고 소위 말해서 본질적 변화는 1mm도 안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고 소통의 방점을 찍고 그 테크닉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과정에서 2주년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따라서 저는 본질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미동도 하지 않겠다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역시 질문에는 답하되 국민들이 반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나 또 변화의 의지들이 천명이 되는 이런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관련 특검이나 또 최상병 특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나 태도에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이 나올지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특검 내지는 뭐 소위 수사 관련돼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는 크게 현재까지는 3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최혜병 특검. 이거는 이제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를 이제 규명하는 그런 이제 특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아시다시피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수사를 종료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백 관련된 이런 건데 명품백 관련돼서는 지금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하고 수사 인원도 보강한 그런 보도가 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통령이 이미 그것은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기존의 답변을 조금 수사를 달리해서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은 하나의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법 절차가 현저히 훼손되는 이런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을 답습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사안별로 이제 대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또 직접 섰습니다. 민심의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 신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과거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도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요,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파악하고 청취하는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지 오래됐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권력기관에 대해서 소위 사정기관을 접촉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이제 민정수석실이었잖아요. 고유 기능 중에 하나가. 근데 과거에는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를 개입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옛날 민정이라는 그런 수석실 이름대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경찰 정보만 살아남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정보는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취득하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민심을 파악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 이것이 국정원은 이미 없어졌고요. 경찰 정보기는 이거 하나로 가능할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파악하고 청취하는 기능, 이것이 고유의 기능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은. 네. 오히려 이제 정무수석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소리를 듣고 민심을 파악하고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열려 있는 거지.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보부를 통해서 뭐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허울 좋게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씌웠던 이런 거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서 도대체 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이 유일한 이유로 민정 파악, 민심 파악과 뭐 이런 청취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실이 그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찰 정보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민심이 경찰 정보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은 제일 큰 게 정당이고 그러면은 또 정무수석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직접 파악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그런 민정수석실의 민정이라는 그 이름에서 따온 일종의 이제 수석실 부활의 하나의 이제 변명이지 실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왜 부활하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수석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정기관을 통제 관리하지 아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는 민심 파악이라는 거는 이건 허울 좋은 거고 실체와 무관한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은 사정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걸 안 하겠다는 걸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일종의 이제 위기감, 레임덕에 대한 어떤 불안.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권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중심에 선 사건들이 지금 제일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시절에 사정기관 통제 안 한다. 그래서 수석실 폐지하겠다가 지금 사정기관 통제 관리가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부활로 가는 거죠. 그걸 민심을 청취한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렇게 민심 보시는군요. 청취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정보 말고는 없어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인데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토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과거 우병우 사단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조국 대표 말이 상당히 뼈아플 거다 이랬는데 제2의 우병우 또는 왜 또 검찰 출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명료하다고 봐요. 사정기관 중에 권력기관 중에 이제 제일 세다고 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이니 뭐 또
기존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니 그걸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검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 관리하려고 한다는 부활의 이유가 통제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게 검찰 출신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부활. 네. 왜냐하면 뭐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민정 파악 기능, 민심 파악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면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사정기관 통제하지 않겠다. 그럼 부활하겠다는 이유는 사정기관 통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일 중심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우병우 시즌2 그때 완벽하게 통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앉힐 수밖에 없었죠. 네. 자, 뭐 용산은 대통령 기자회견 준비로 바쁠 텐데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 선출을 놓고 좀 분주합니다. 3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죠. 선거운동이 본격적입니다. 하지만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가 보죠. 추경호 의원은 의원 당선인들을 전화로 주로 접촉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은 다들 식사 시간이 없다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이종배 의원은 역시 의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식사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서로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진짜 저렇게 일정들이 바쁠까요? 우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화 내지는 일부 이제 뭐 차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3파전인데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웃을 팀이 있겠느냐. 그만큼 당내에 산적한 현안도 많고 사실 가시밭길에 어떻게 보면 놓인 거나 다름없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글쎄요. 소위 이철규 의원이 빠지면서 친윤 하지만 친윤의 어떤 강도를 놓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우선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 지금 이제 당선자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제 이 유권자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지금 역학관계 요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접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동안 총선 전까지는요, 김웅 의원 정도가 이제 반윤,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 정도가 비윤, 그리고 거의 다가 범친윤이었거든요. 그 중에 찐윤, 그 중에 찐윤 중에 찐윤,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됐었는데 지금 저 총선 참패 후에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친윤이 건재한 거고, 그런데 그동안 범친윤 중에 속했던 의원 내지는 당선자라 하더라도 총선 참패 후에 그야말로 윤핵관 내지는 친윤이 아닌 이상은, 찐윤이 아닌 이상은 지금 비윤 내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여기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추경호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네. 정무적으로 찐윤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그러니까 친윤이죠. 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일종에 보면은 이제 대타로 그렇게 나선 격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분포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추경호 의원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비윤 내지는 반윤 의원 내에서 이 그룹들이 좀 가시화되는 하나의 계기로 원내대표 선거가 작동한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저는 적지만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고 송석준 내지는 다른 뭐 이모 의원이 당선이 된다 하면은 그렇다고 친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포가 조금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친윤과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친윤과 비윤 내지는 반윤 구도들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로 조금 가시화되는 계기로 이제 작동을 하는 선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자,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을 뽑을지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한 달 이상 미룬다라는 방침입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고민이 깊은 걸까요? 우선은 원포인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런 용도의 비대위원장이니까 관리형이라 그랬잖아요. 혁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면은 2달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두고 싶어 할 거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상황 변수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그 중에 제일 큰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네. 당대표 출마 여부거든요. 그러면은 룰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요. 뭐 국민들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집권당과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금 쇄신은커녕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이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출마를 하게 되면 룰이 지금 거론되는 룰 말고 다른 경우 수의 룰로 바뀔 가능성도 커요. 네.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마땅치 않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강력한 경쟁자인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등의 소위 말해서 한동훈 요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룰도 지금 50대 50이냐 아니면 현행 룰대로 당원 100%냐 이거보다 조금 더 변형된 룰이 한동훈 등판이 전제된다면 가시화된다면 저는 다른 룰이 대두될 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금 상황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당대회를 조금 연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어떻게 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자, 외연을 확장 위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해서 또 보수의 지지도 못 받고 진보의 지지도 떠난 총선 패배, 보수 진영에서 충성스레 일한 분들 홀대한다고나 할까? 자, 어떻게 보면 황우여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하는 듯한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한다고 하면 한 전 위원장에게 절대 유리한 룰 세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좀 비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위 이제 총선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랬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은 저거는 과거에도 안 했어요. 어떤 뭐 숫자가 부족해서 예전에 이제 DJ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뭐 또 민정당이 집권했을 때 상대당에 있는 의원들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빼와서 부족한 의석수를 좀 커버하려고 했던 전례는 있지만 네. 바로 그 당을 탈당한 사람을 입당을 시켜서 바로 공천을 줘서 내보낸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최근 20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건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다 당연히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저거는 구정치에서도 안 하던 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제가 이제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 중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2조 심판론, 네. 그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권 심판론도 그러면서 운동권을 국민의힘 후보로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마포 이제 정청래 함은경이 이제 대표적인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 바로 입당시켜가지고 이 총선에 내보낸. 이상민, 김영주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책의 근거로 총선 책임론의 근거로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훈 당대표 출마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징조, 그것을 저 발언에서 엿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죠.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뜻이 뭐 없다고는 해도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연임은 어떠냐, 뭐 주위에 묻는다는 거죠.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왜 당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지금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대해서 지난번엔 얘기를 했죠. 3D 중에 3D다. 너무 힘들다, 뭐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예전에. 억지로 네. 시켜도 이건 안 하겠다고 네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대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생각이 있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그만뒀는데 무슨 당대표에 출마를 하느냐, 이 생각이 확고하면 당직자들 만나고 김웅복 씨 전화하고 그래서 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모르는 사람이 찍었다고 하지만 저는 또 설정된 사진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도 좀 개인적으로 느낌도 같습니다만, 가까운 분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 마음이 굳건하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좀 생각들을 굳혀가고 있는 중, 그런 과정에 누구는 의원을 만나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누구는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당직자도 만나고,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민주당 내 입장도 같은 친명이라 그래도 좀 엇갈립니다. 박성준 운영수석 부대표는 이재명 연임해야만 윤 정권과 대립각이 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연임 반대, 오히려 대표로서 여러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친명, 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각각 다른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의원들 생각이야 뭐 각각일 수 있지만 저는 김영민 의원처럼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갖고 연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뭐 연임을 하든 안 하든 저런 목소리가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또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라는 그야말로 민주정당,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네. 고비고비마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앞장서 왔던 그런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 연임을 한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다가 원내대표도 찐명 중에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된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도 명심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고 당에도 좋고, 또 이번에 다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된, 그러면 그 민주당의 구성원이 된 의원들이 전부 다 존재감이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비슷하게 되버리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별 볼 일 없는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 목소리만 되니까요. 그죠? 이게 맞나? 민주당에는 당대표 할 사람도 없나? 찐명 말고는 원내대표 할 사람도 없나? 국회의장도 명심팔이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나? 이래서 다 소위 시쳇말로 조금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민주당은 그 당의 시기에 정말 이 미래의 지도자 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 네. 이런 것들을 없으면 만들어줬고,
그래서 늘 경쟁을 했고 늘 다양성 속에서 경쟁도 하고 충돌도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특수성, 그동안의 전통과 역사에 기반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아주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또 자유롭고 또 민주적이었던 이 정당의 모습들이 실종되는 이런 이제 최초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